비소비 지출이 95만원이라는데 지금 가계부채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가구당 평균 혹은 중위 비소비 지출일 때 가구당으로 따져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부채를 붙이고 이자를 붙이고 비소비 지출을 붙이고 하니까 이게 평균의 함정이에요. 누군가가 극단적으로 좀 많이 가져가고 누군가는 진짜 빚 없이 사시는 분들도 많죠. 특히 1인 가구 원룸에서 월세 사는데 보증금 적게 넣고, 그런데 무슨 그런 사람들의 빚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비소비 지출이 95만원이다. 물론 비소비 지출에는요 여러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죠. 세금도 있고 이자 비용, 이 두 개가 핵심인데 문제는 이 두 개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세금 많이 깎아줬다 하는데 부동산 관련이나 회사 관련 이런 쪽은 좀 깎아줘도요 아니죠. 일반 사람들은 가구에서는 거의 못 느낄 정도다. 오히려 요즘에 공공요금 올리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또 공공요금마저 억제를 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떨어질 때 공산주의 되는 거고.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아무도 비난하지 않느냐. 문재인 정부 때 맨날 빨갱이 그랬잖아요. 돈 퍼준다. 퍼주는 거는 이번 정부가 더 퍼주고 있죠.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빚 탕감해주고 이자 탕감해주고 억지로 금리 낮추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언론에서. 물론 사람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언론에서는 그런 걸 안 다루죠. 왜 안 다뤄요? 지들한테 유리하고 특히 본인들한테 광고주는 건설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완화해주고 하는 등 혜택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계부채 상황은 직접 한번 봅시다. 가계부채는요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요, 이거는 직접 찾아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웬만한 것들이 다 나온다. 통화금융에서 가계부채 찾는 것까지 하면은 통화금융에서 보면은 금융기관 여수신, 가계신용 여기 들어가서 가계신용 분기별로 용도별로 볼까요? 가계신용 주담대 이런 것들 조회를 해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차트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쏠렸니? 보시면은 요때까지 3분기까지 올라가다가 4분기 때 조금 꺾였죠. 길게 볼게요. 아주 길게 2002년부터 나왔다고 하니까 찍어서 조회해보면 앞부분 좀 잘렸을 거예요. 차트 보시면은 가계부채가 이렇게 급격히 쌓였다. 이렇게 급격히 쌓여놓고서 지금 금리 올려서 요만큼 깎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원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와야 된다. 그때 물론 경기 침체는 당연히 겪겠죠.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거를 막겠다. 내 때는 경기 침체 안 오게 하겠다. 한번 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91년도에 일본 경기 침체 오면서 가계부채 까이고 부동산 붕괴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일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일본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일본 부동산 이야기를 2019년 때부터 했었는데 그때 분명히 저희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통점이 늘어나고 있다. 자, 일본 붕괴는 언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85년 플라자 합의. 플라자 합의 뭐예요? 1달러당 한 200엔 정도였는데 요거를 우리가 합의 봐서 100엔으로 낮춥시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졌다. 환율이 떨어졌다는 건 엔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엔화 가치가 올라갔는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어요? 자, 지금이랑은 좀 달라요. 과거에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니까 많이 샀다. 일본이 그랬었다. 요게 요즘엔 안 통한다. 그건 그 시기에 통했던 거고, 일본이 당시에는 거의 개발도상국처럼 여기저기 모방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을 모방했고 우리나라는 일본을 많이 모방하면서 그 당시에 성장을 했었죠. 근데 그 일본이 경쟁력이 있었던 이유는
기술은 거의 비슷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기술 같은 경우는 더 나은 부분도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걸 찾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이니까 가격이 싼 게 먹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드는 반도체랑 중국 공장에서도 반도체는 만들 수 있겠죠. 어디가 인기가 더 있을까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지금 개박살이 났다고는 하더라도 더 좋은 걸 사야 되겠죠. 더 좋은 성능이 요즘은 그걸 좌우하는 시대니까. 그런 것처럼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려다가는 그건 박리담회가 되는 시기나 그런 거고,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시기에선 박리담회로 승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환율 다시 치는데요, 무역 살아나요? 환율 치는데 무역 적자는 늘어나고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죠. 그래서 이 당시를 보시면은 일본 거를 산다고 해봅시다. 1달러에 200엔에서 갑자기 100엔으로 낮춰버렸다. 그러면은 원래 일본에서 10,000엔짜리가 나왔어요. 이건 10,000엔짜리를 생산을 했다. 그럼 원래는 500달러짜리였는데 갑자기 1,000달러로 가격이 2배로 뛴다. 안 사죠. 그러니까 수출이 무너졌는데, 문제는 이러면은 가치가 올라가죠. 10,000엔짜리 그냥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500달러짜리가 갑자기 1,000달러짜리가 돼요. 그러니까 저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우리나라 지금 무역 적자 엄청나죠. 무역은 무너지고 있는데 자산 가치만 엄청나게 올려놓은 상황이죠. 그거 그대로 유지됐으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금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망하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때 뭐 바젤 들어가가지고 은행에서 축소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일본의 GDP 대비, 왜 GDP 대비 가계부채를 보느냐? 가계부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더 힘든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가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가계부채가 10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10억이 있는 사람이 가계부채 1,000만 원인 사람보다 훨씬 더 부담이 크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는 돈을 잘 버는 나라에서 굉장히 상류층으로 살아서 연봉이 1억이에요. 근데 여기는 좀 빈민구 쪽에 있어가지고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연봉이 10만원짜리 나라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사람에게는 빚이 연봉이 10배다. 10년간 한 연봉 반은 생활비로 쓴다고 하면 20년간 갚을 수 있는 돈인데 여기는요 200년이 걸리죠. 그러니까 버는 돈에 따라서 부채가 얼마나 많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가 선진국들도 당연히 GDP 대비 가계부채는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붕괴시키고 어느 정도로 유지하느냐, 그래도 80 언더. 근데 우리나라는 100이 넘어갔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계신용이 한 1800조 정도 돼요. 이게 GDP 대비 100%가 좀 넘어갔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요 가계신용만 가지고 논할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상황을 물어보셨으니까 가계신용만 가지고 논할 상황이 아닌 게, 외국에서는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세워서 여러 채를 사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샀어요. 금리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지죠. 공실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놓고서, 그 다음에 보통은 사놓고 빈집에 세입자를 들이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개인들은 여러 채를, 다주택을 투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보통은 회사에서, 부동산 업을 하는 회사에서 여러 채를 사서 월세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올리는데 금액이 필요하니까 은행에서 빌리는 것도 있지만 리츠나 뭐 이런 것들로 투자를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어느 정도 환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개인이 여러 채를 사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왜? 전세 자금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법인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동산 법인 그렇게 많은데, 부동산 법인은 어디로 들어가요? 기업 대출로 들어가죠. 플러스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 일부는 내가 자영업이 힘들어서 받은 게 아니라 자영업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20년, 21년에.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세 보증금 자체가 사적 부채죠. PF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회사에서 만든 거니까
이거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가계 관련 대출을 말하고자 하는 거라서요. PF 대출 같은 경우는 기업 대출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부동산 1인 법인이 기업 대출 받아가지고 여러 채 갭 투기한 거. 매매나 임대사업자 하면서. 그 다음에 자영업자 대출 받아서 집 산 거. 이거는 개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계 대출에 포함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이라는 사적 부채가 있죠. 이런 것들 다 더하면요. 거의 3,500에서 4,0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럼 얘가 100%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는 100%가 넘는데 알고 보면은 200%가 넘는다는 거예요. GDP 대비로.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GDP 대비로 이 정도죠.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 뭐예요?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게 가처분 소득이죠. 요거 대비로 하면 400%가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했고, 이거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문제는 뭐였냐면은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서 가계부채를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였냐? 그 상황에서 집값을 떠받들겠다고 전세자금 대출을 풀었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한 사람들 막 팔아서 갚고 본인 손해보면서 갚고 그 다음에 뭐 경매 넘겨가면서 대출을 물건으로 떠넘기고 이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이 불어나면서 가계부채가 잡히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특히 전세자금 대출이 엄청나게 불어나면서 우리나라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에도 쭉 가계부채가 우상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시면은 집값은 장기적 우상향이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화폐 가치 하락하는 만큼 오른 거에다가 더 추가로 올랐죠. 물가보다 더 오른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가보다 더 오른 그 추가분은 어디서 나왔겠느냐. 다 대출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역대 한 번도 없는 가계부채의 정리의 시간이 온 거예요.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그 시기가 온 거다. 만약에 이번에 디레버리징이 안 되면은 진짜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장기 침체 갑니다. 일본 잃어버린 30년처럼. 근데 일본 잃어버린 30년은 뭘로 메꿨어요? 국가에서 돈 풀어서 메꿨죠. 우리나라는 원화의 가치는 엔화의 가치보다 신뢰도가 떨어져요. 돈 풀어서 메꿀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돈 함부로 풀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든 가계부채가 한번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안 되더라도 집값이 오르긴 쉬운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 나왔죠. 그게 뭐예요? 바젤3에 포함된 DSR 정책이죠.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보다 더 위험한 거는 DSR 정책이 더 위험하다는 건데 요즘에 다 금리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금리 좀 내리면 DSR이 갑자기 막 40%대로 떨어져요? 아니에요. 금리 오르기 전부터 DSR은 50%가 넘어갔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번에 DSR이 60%가 된 거고 주담대 차주에 한정돼서 근데 DSR 규제가 40%로 들어갔죠. 그럼 집값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집값 빠지는 건 둘째치고 가계부채가 정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계부채가 정리가 안 되면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답이다.